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순식간에 6천을 넘었습니다. 꿈의 지수 5천을 넘어서 6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제 라이브는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코스피 상승세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 이 시각 현재는 6,066을 기록 중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20만 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찍었는데 오늘도 지금 계속 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한 1.75%, SK 하이닉스 역시 1.79%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전형적인 강세장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사실 장 초반에는 조금 약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기술주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네.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하락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상승폭을 키워갑니다. 이걸 주식시장에서 아시는 분들 알 텐데 말아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최근까지 보자면 코스피가 떨어진 날 그 많은 수십 거래일 가운데 단 6거래일에 불과했습니다. 올 들어서 거의 매일 올랐던 거군요. 맞습니다. 딱 6일을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는 별일 없으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긴 미국 증시가 떨어졌어도 우리는 올랐으니까 네, 정말 별일 맞습니다. 없으면 오르는 그런 분위기군요. 지금 뭐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막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네네.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는 막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타 뭐 이런 사진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진도 같이 도는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데 네, 이겁니다. 나오네요. 바로 이제 네. 막 지금 주위 상황이 난리가 났죠. 네.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타. 그러니까 어. 지금 빨리 상승세에 올라타라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20만 전자, 100만 닉스가 오기 전까지 사실 시장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올라도 되는 거야? 정말 가겠어? 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 지금 밈에 등장하는 것처럼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최근 보시면 또 다른 어떤 또 재밌는 짤이 등장을 했는데 네. 이제 신권이 발행됐습니다. 20만 전자 신권과 이재용 얼굴이 들어간 이재용 회장 얼굴이 들어간 네. 그리고 이제 100만 닉스 신권이 발행이 되는 약간 재밌는 짤들이 지금 시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런 짤을 보자면 투자 심리가 그만큼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반도체 주만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군들도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나요? 반도체가 이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건 맞는데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게 미국 증시에서 퍼졌던 이른바 AI 붕괴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붕괴였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하드웨어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국 증시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담이 우리나라는 없는 상황이라서 거군요. 반도체가 네. 끌고 가고 있고요. 이른바 인프라 산업인 조선. 조방원이라고 하죠. 네. 방산, 원전 끌고 가고 있고요. 게다가 3차 상법 개정안, 뭐 오후에 통과될 거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3차 상법 개정안이 사실 1차, 2차에 비해서 더 강력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을 담고 있거든요.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즉각적인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유통 주식 수가 적어지니까요. 이에 따라서요. 3차 상법 개정안의 수혜가 예상되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주로 금융주들이었거든요. 네. 증권, 보험, 금융지주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면서 사실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7천 전망, 8천 전망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라증권에서 코스피 8천을 전망했는데요. 전망의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해 거둘 영업이익이 뭐 500조 원에 육박할 거다라는 전망 내놨고요.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는 데다가 네.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해서 한국에 있었던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이제는 코리아 밸류업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해서 이게 되면 8천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네. 이게 노무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은 다 7천 이상을 보고 있고요. 국내 증권사도 7천 중반을 지금 현재 목표 코스피 지수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화려한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또 주가 하락에 또 베팅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으면 봤으니 공매도 대기 자금 이 지표가 또 사상 최대치라고 해요. 사실 공매도라고 하는 투자 전략은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공매도가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일단 주식을 빌려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이키드 숏셀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빌려오지 않고 그냥 공매도를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려면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라는 투자 전략을 쓰려면 일단 주식을 빌려와야 되는데 대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대차 거래 잔액이라고 네. 하거든요. 이게 24일 기준으로 보니까 153조 원. 아하. 처음
처음으로 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네. 처음으로 150조 원을 돌파했어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두 달도 안 돼 42조 원 넘게 늘었다는 네. 거고요. 지난달 말과 비교해서도 10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아하. 워낙 가파르게 오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조만간 떨어지겠지라고 하면서 언제쯤 내가 공매도를 쳐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대기 자금 수요가 늘었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네, 반면에. 투자자 예탁금도 100조를 넘어서서 그렇죠. 여차하면 시장에 들어오겠다라는 아. 자금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조정에 대비하려는 경계감이 동시에 지금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6천 불장에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규모 1년 만에 보니까 6조 원 넘게 불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재계 총수들의 배당 성적표도 일제히 올랐는데 눈에 띄는 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등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3,9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사실 연봉 월급 안 받잖아요. 이거 안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도 15% 늘어난 건데요. 네. 전반적으로 배당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업들이 배당하려면 돈을 벌어야지 배당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네. 잘 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배당이 늘어난 데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요, 이른바 이제 배당을 해봐야 대주주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다 뜯기고 나면 나한테 남는 거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배당에 인색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잘 해주고 해줘야지 주가가 재평가를 받고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들도 배당을 혜택을 받을 받을 수 수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내놓은 게 뭐냐면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렇게 되면 세율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바로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고배당 요건을 충족하려면 뭐냐면요. 일단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하. 번 돈의 40%는 배당을 해야 된다는 네. 거고요. 이거 혹은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작년보다 배당이 10% 늘어나야 돼요. 그 전해보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요건을 충족해야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전년보다도 훨씬 25년도 배당 규모가 늘었다라고 늘어난 보시면 거군요. 됩니다. 네. 뭐 4위에서 6위 봤더니 삼성과 세모니어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어요. 사실 합하면은 엄청난 규모긴 하겠어요. 네. 또 그리고- 저렇게 이제 저분들이 배당 많이 받았다고 배합할 건 아니고요. 덕분에 개인 투자자도 배당 많이 받게 네, 됐다라고 정의선 생각하면 회장도 좀 눈에 띕니다. 네, 맞습니다. 13% 늘어나서 아까 1976억 원 2위던데 부친 정몽구 명예회장을 제쳤어요. 네, 네.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촉즉발 이란 상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대화가 우선이긴 하지만 군사작전 결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레빗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President Trump's first option is always diplomacy, but as he has shown, he is willing to use the lethal force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if necessary. So it's always the president is always the final decision maker around here.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을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최종 결정권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다시 한번 말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그런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결정권자는 나다. 네. 일각에서 이제 여러 언론 보도에 따라서 이게 뭔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란에 대한 것과 관련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을지를 아는 척하며 네. 추측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라고 아, 이제 네. 캐롤라인 대변인이 비판을 하면서요. 어쨌든 결정권자는 트럼프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란과의 어떤 핵 협상에 있어서 내가 결정권자지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 제러드 알 포드함인데 이게 지중해 동쪽 크레타섬 나토 기지에 정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지금 두 척에 미국 함정 3분의 1이 이란 주변으로 집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항공모함인가 봐요. 네, 이게 이제 전쟁에 대비하는 신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전쟁을 하려면 주변에다가 기지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 기지가 바로 항공모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현재 집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F-35 18대를 비롯해서요. 네. 최소한 66대의 폭격기가 지금 전투기가 근처에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조만간 뭐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레바논에 이란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본거지가 바로 레바논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타격 전에도 레바논 대사관에서
미국인들 철수해라라고 철수령을 내렸거든요. 이번에도 근데 맞아요. 그런 철수령을 내린 것 같아요. 내렸다 네. 보니까 조만간 뭔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26일 현지 시간으로 스위스에서 네. 핵 협상이 재개가 됩니다. 이게 아마 공격 여부, 트럼프의 공격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뭔가 일이 틀어진다라고 하면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주변에 항공모함이나 전투기를 배치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바라는 건 별일 없이 잘 그렇죠. 협상이 잘 마무리되길 네. 바랍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밤중에 피자를 대량 주문한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좀 하나 포인트인 게 군사 작전을 준비하는 신호다 아니면 피자 심리전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하는 모든 행동들이 뭔가 연막 작전이다 이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방부 뭐 피자 지수라고 해가지고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인덱스도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국방부 인근의 피자 가게에서 주문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 그래서 평시대로 주문이 나오면 그냥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네. 갑자기 주문량이 늘어나면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네. 뭔가 위험하다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냉전 시절에 구소련 스파이들이 국방부 피자 배달 상황을 주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고 있고요. 네. 실제로 90년 8월 1일에 중앙정보국이 하룻밤에 주문량이 최다 피자 21개를 주문한 뒤에 바로 걸프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방부 인근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 피자 주문이 급증하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라는 거거든요. 가장 비근한 예로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 타격할 때 네. 갑자기 피자 주문 급증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그 타격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군사 작전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략이 노출되는 게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한 건가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심리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나오는군요. 국방부 장관이 그냥 한번 주문해 봤어. 이러면은 이게 지표가 틀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측의 소년 효과입니다. 주문했는데 별일 없었어. 주문했는데 별일 없었어. 그러면 진짜로 실제로 주문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못 한다는 거라서 심리전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 내부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 새 학기가 개강을 하고 네.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학교를 떠났던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모이고 있습니다. 학교에 모였는데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빈자리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누구냐? 바로 1월 시위에 나섰다가 목숨을 달리한 그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자면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활동가 통신이라는 단체에 따르면 1월 진압으로 해서 최소 7천 명이 사망하고 5만 3천 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다시 모인 학생들이 뭔가 조직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계획했다라기보다는 사실 추모 집회, 침묵 시위에서 시작돼서 자연스럽게 반정부 시위로 발전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위 3일째 이어지는 23일 기준으로 보자면 사실 대학생과 그 지금 진압 네, 사이에 화면 보이는 이 맞아요. 상황인가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물리적 충돌로 지금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란은 체제 수호를 위해서 전쟁도 감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이란 그런데 외무부 장관 또 SNS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합의가 가시권에 있다 이런 네. 글을 또 올린 상황입니다. 현재 시각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은 핵 협상을 하는데요. 모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11시에 집권 2기 국정연설 첫 국정연설을 합니다. 향후 트럼프 정책의 기조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중대한 속보가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 다주택자에서 이번엔 농지로 좀 넘어갔습니다. 농사 짓는 땅이 비싸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땅값이 오른 경우는 뭐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또 뭐 정상적인 모습인데 오로지 땅이라는 이유로 다 올라가지고 저 시골에 있는 저 산, 야산 이런 것도 막 10,000원짜리가 없다고 그러대 이제는. 농사를 안 지으면 그 뭐 이행 명령인가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하여튼 문제는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이게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네,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귀농이 어렵다,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주택자 주택에 대한 부동산 전선을 이제 농지까지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사실 헌법에 경자 유전이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사실
땅값이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에 농지를 사놓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약간 깜짝 놀랐는데 대통령이 한 20만 원, 평당 20만 원, 30만 원까지 나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걸까? 이렇게 정말 땅값이 농지가 비싼 걸까라고 봤더니요. 전국 농지 1제곱미터 평균 실거래가가 네. 이미 수년 전에 8만 원대를 넘었대요. 아하. 근데 이거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26만 원에서 30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급한 아마 20만 원, 30만 원 요거는 아마 평균 수준의 농지 가격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지역별 편차가 너무 극심합니다. 네. 이른바 경북 울진, 뭐 강원도 깊은 산골 여기는 아직까지 평당 몇천 원에서 몇만 원짜리 땅이 많아요. 네. 그런데 수도권 인근을 인근에, 보자면 평당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농지 네. 같은 경우에. 아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가 나거나 인근의 관광지,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설 거라는 기대감에 농지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그 기대감만으로 땅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귀농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과의 전쟁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일단 집값 급등 심리 자체는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대책을 굉장히 네. 여러 번 발표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집값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집값이라기보다 이제 심리가. 아하. 그런데 부동산 대책보다 대통령이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SNS에다가 연일 쏟아내는 그 발언들에 따라서 오히려 심리가 꺾였습니다. 네. 이 주택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한 달 만에 16포인트나 급락을 했습니다. 22년 7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인데요. 이건 바로 대통령이 정부에 맞서지 마라. 라고 하면서 강력한 구두 개입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에 타격을 줬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게 사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그 화면에서 보셨을 텐데 구윤철 부총리가 아마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 없다. 진짜 네, 그만두는 네. 거다라는 네. 식으로 강력하게 구두 개입하면서 시장 기대 심리를 꺾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하면 팔자를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줘라. 그러니까 로또 하느니 담합하는 거를 찾아내서 포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이것도 솔직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사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해도 그렇게 크게 보상이 나오진 않아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 금액의 몇 % 보상이 나와서 정말 네.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4천억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 원을 줘라. 그거에 10%, 20% 줘도 아깝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근절이 되면 이를 통한 경제적인 효과의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주는 배의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많이들 불공정 거래 행위를 처단할 테니 적극적으로 신고하셔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공정위 인적조사 한계를 국민 참여형 어떤 감시 체계로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라이브에서 화제의 소식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결연, 담담, 당당.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강선우 의원인데요. 손에 꼭 쥔 이 원고에 세 가지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연, 담담, 당당. 표결 전 신상 발언에 나선 강 의원이었는데요. 1억은 정치 생명과 인생을 걸 그 어떤 가치도 없다. 예, 그 주장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거듭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5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심지어 김경측의 쪼개기 후원과 금품 제공 시도는 제가 먼저 경찰에 알렸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도피하겠습니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주는 사람과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받는 족족 돌려줬다. 한편으론 그동안 자신이 패션 정치를 해왔다면서 처신이 부족했음을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선처를 빌 땐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죠.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꾹 닫았던 강 의원의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수정을 보내셨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말씀이 없으신가요? 자, 재석 263명 가운데 찬성 164, 반대 87. 여권에서도 적지 않은 찬성표가 나왔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당 의원의 절반 정도는 반대표를 던졌다고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영장 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재판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받은 사람은 징역 1년 8개월인데 줬다고 하는 사람은 징역 6년. 통일교 금품, 특히 800만 원 샤넬백에 대해서 두 재판부에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 1심 선고가 있었죠. 윤영우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샤넬 가방 2점과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받아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인데 다 청탁 대가로 인정돼서 정치자금법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1심에선 800만 원 샤넬백 부분은 무죄로 봤었죠.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당선 축하만 있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라는 취지였는데 하지만 전성배 씨 재판부는 앞서 말한 이 통화 자체도 김 여사가 통일교의 대선 지원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봤습니다. 의례적인 선물로만 보긴 어렵다. 특검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했는데요. 형사 33부.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역시 구형보다 더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입니다. 같은 가방과 다른 판단. 김건희 특검도 이 부분을 주목한다고 밝혔죠. 향후 김 여사 2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 스포츠 소식을 좀 볼게요. 람보르길리가 람보르기니에 올랐습니다. 어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우리 선수단이 귀국했죠. 연착으로 1시간가량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환호 속에 성대한 환영식이 치러졌는데요.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은 단연 쇼트트랙 2관왕에 오른 김길리 선수였습니다. 인파가 쏠릴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한국에 오자마자 다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좋고요. 뭔가 연예인 체험하는 기분이고요. 새로운 쇼트트랙 여제의 대관식 같은 느낌까지 줬는데요. 올림픽 최다 메달 신기록을 쓰면서 은퇴한 최민정 선수도 이제는 김길리를 응원하겠다면서 소회를 전했죠. 슈퍼카 같았던 경기력, 람보르기니도 발빠르게 슈퍼카 의전으로 응답했습니다. 밖에 슈퍼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떠세요? 네. 말도 안 나오게 기쁘고요. 제 별명이 이렇게까지 인연으로 닿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처음 타보는 차여서 어떨지 너무 지금 궁금해서 빨리 타고 싶어요. 람보르기니 우루스 시속 300km, 국내 판매가 3억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자, 궁금하다고 했는데 집까지 타고 갔다고 합니다. 성대한 금이 환영 현장. 나머지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온 선수들 모두에게 고생하셨다는 한마디를 이 기회에 전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예계로 가보면요. 배우 김규리 씨 그리고 DJ DOC 출신이죠. 이하늘, 정재용 씨가 운영하는 한 식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이 해당 식당에서 진행된 김규리 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 팬미팅 자리가 발단이 됐는데요. 일단 당시의 모습부터 좀 보시죠. DOC의 이하늘이고요. 아닙니다. 단체석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모신 거거든요. 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웠는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바로 이 모임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온라인 채널 그리고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폭로, 영업정지설이 제기가 됐고요. 해당 식당에 대해서 관련 민원도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 식당에서 마이크를 잡고 음주 가무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문제 삼은 건데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확인을 해봤다는 김규리 씨. 심지어
챗GPT를 통해서 확인까지 해보고 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하늘 씨 측도 매장은 단 한 차례 행정처분도 없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히면서 팬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진 단 한 장면을 두고 문제 삼고 있다.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채널에 와서 악플 다는 분들 자료도 넘겨드리겠다. 김규리 씨도 사과와 함께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저희가 전했던 지난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뉴스 라이브였죠? 다시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에서 발견된 100돈짜리 금팔찌. 이 경우는 주인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자, 전방위 확인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실물 접수 6개월 이내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넘어갑니다.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100돈짜리 금팔찌가 발견돼서 주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찾았다고 합니다. 운전 도중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창밖으로 던졌다는 남성이 나타났는데 이미 분실 신고도 접수를 했었다고 하죠. 자, 이 남성이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해당 팔찌를 팔았다는 이 종로구 금은방까지 경찰이 가서 사실 확인을 했고요. 마침내 팔찌를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도 물건값의 5에서 20% 내에 사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금 100돈은 여전히 우리 돈 1억 원 가까운 가치죠. 물론 소유주와 습득자 간 협의해서 결정할 내용이겠습니다. 중요한 세상 서울세 부동산세 양도세 세상 세금 너무 많아 안수남의 세세 네, 세상의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 알차게 전해드리는 안수남의 세세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설 연휴 때 많이들 주고받으셨을 세뱃돈 관련해서 증여세 이야기, 또 오늘 혼인 출산 공제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안수남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명절 지내고 처음 뵙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네. 설 명절에 참 많이 나오는 얘기가 네. 많이들 주고 또 받으시는 이 네. 세뱃돈 관련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농담 네. 삼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관념적으로는 농담인데 네. 실제로 또 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회 통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세뱃돈 주셔봤지만 얼마 정도 주셔봤어요? 저는 100만 원 넘게 주고받은 적은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뱃돈 그러면 기십만 원까지는 통용된다고 보자야죠. 예. 사회 통념에 비춰서 예. 그거를 어르신들이 5명한테 10명한테 받았다고 치더라도 예. 50만 원, 100만 원 미만으로 받았다면은 그건 사회 통념에 비춰서 예.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이지는데 세뱃돈이라고 해서 좀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른당 1,000만 원씩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예. 그러면 꽤 큰 돈이 돼버리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런 돈까지 과연 그것이 말하는 세뱃돈을 볼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금이라든지 용돈이라든지 또는 세뱃돈이라든지 이런 돈은 네. 우리가 비과세 대상으로 삼는데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사회 통념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 금액의 범위까지는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 기준이라고 하면 좀 모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금액 기준이 일단 정해진 게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공제가 되는 과세 기준이 있는데 네, 일단 미성년자에게 2천만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이렇게 10년 합산 기준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네. 부분 금액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수증자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예. 부부간에 배우자한테 받으면 6억까지 가능하고 예. 부모로부터 성년이 받으면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 원까지는 공제 가능하죠. 네. 그리고 친인척간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자 주의할 것은 여기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첫번에 말씀드린 세뱃돈처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대상은 아예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 이게 그 금액을 넣어서 2천만 원까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금액들은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총 금액이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5천만 원 이렇게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제 간주되는 세뱃돈들 이런 데에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런 게 그것이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증여세는 실제로 과세는 안 되겠죠. 예. 중요한 건 이제 이 기간이 10년 합산 기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를테면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에게 이번 설에 네. 한 번에 한 2천만 원 증여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과세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음 10년 후, 그러니까
11살이 된 설부터는 그때부터는 또 2천만 원을 10년간 맞습니다. 또 예. 증여할 수 있는 예. 거다. 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의를 하고 예. 그거를 합해가지고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예. 한 살 때 태어날 때 2천만 원. 그러면 11살 때도 또 이제 2천만 원 또 새로 줄 수가 있죠. 예. 성인일 때 이제 다시 5천만 원 새로 줄 수가 있고 30살이 되면 또 5천만 원 주니까 예. 통상 비과세로 줄 수 있는 돈이 1억 4천만이라는 돈이 예. 그래서 나오는 돈입니다. 2천, 2천, 5천, 5천에서 예. 1억 4천까지는 예, 성인이 돼서 30대까지는 예,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돈이라고 보는 네, 것입니다. 10년 합산 네. 기간을 잘 지켜서 나눠서 증여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이제 그 기간까지 2천만 원, 뭐 5천만 원 비과세니까 네. 지금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되는 건지 혹은 뭐 나중을 생각해서 해두는 게 좋을지 어떻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 조사 같은 거는 사전에 내 소득이라든지 또 자산의 처분대금이라든지 예. 이런 자료가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합계를 내보고 소득이라든지 자산 처분대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금액으로 충분히 예. 예, 자금 원칙이 되는구나 그러면 조사 대상을 삼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증여를 미리 받았다. 그러면 증여세 봉제 범위 내든 예. 봉제 바뀌든 간에 미리 신고를 해놓아버리면 자금 원천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세무조사 받을 일도 없고 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근거가 바로 있어버리니까 예. 명확해져 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공제 미달된다 하더라도 예. 그때도 미리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고령이신 부모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예.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10년 이내 것이 합산 과세가 되거든요. 상속 합산. 예, 상속이 합산되는데 증여세 미달되더라도 그때 상속세 합산돼 버리는데 만약에 그때 신고를 또 안 하면 상속세에 누락되잖아요. 예. 그러면 또 추징 때 하면서 가산세를 또 물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때 해주신 것이 네. 제일 좋습니다. 네. 네. 뭐 이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네, 부지런히 신고를 해두는 편이 여러모로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지금 뭐 2천만 원 혹은 뭐 5천만 원 증여 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미성년의 경우니까 2천만 원일 텐데 네. 지금 현금을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서 네. 이걸 가지고 소위 굴린다, 뭐 주식이라든지 투자 네. 수단으로 이제 굴리는 경우가 좀 있는데 네, 네. 이 경우는 이제 증여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경우는 네, 네. 명확하게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이거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 명의로 그거를 갖다 투자를 하시더라도 투자를 네. 해서 증가됐을 때는 그거를 원래 입금시켜 준 금액. 예. 예, 최초 그 증여 금액이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불어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예. 네, 그래서 처음에 반드시 이체할 때 그 순간에 증여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요즘 네. 뭐 ETF라든지 코인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치가 올라도 이 상승분에 대해서는 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예. 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오를 거 기대해서 뭐 돌 때부터 선물들 많이 하시는데 네,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인 거죠. 예. 증여 시점에서 가액을 하고 예. 증가된 그런 과세세에서 빼게 돼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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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떤가요? 지금 주식이 주가가 나중에 올라서 이제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자녀가 커서 지금 올랐던 주식을 팔게 된다면 그때는 양도소득세 어떻게 되는지요? 주식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예. 증여받은 금액 가지고 주식을 한 번만 사서 그냥 그걸 놔뒀어요. 예. 그랬더니 그 가치가 올라갔어. 그거는 자녀의 증여 금액으로 받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샀다 팔았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식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해가지고 네. 실질적인 부모가 투자를 해가지고 자녀 돈을 불려준 거라고 봐서 예.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증가된 금액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투자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예, 명의 신탁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녀한테 증여한 금액에 돼 가지고는 부모님이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자녀가 상장 주식 같으면은 대주주야 되니까 증여세 양도세를 낼 일은 없겠죠. 예.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 주식 같으면은 양도세를 낼 일이 생길 겁니다. 예. 그거는 자녀 명의로 자녀 돈 가지고 내야지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네. 그것도 또 증여세가 돼버려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자녀고 자녀가 돈을 내야 된다.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네. 그것도 증여세에 해당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해외 네. 주식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뭐 명의 신탁해서 투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한번 묵혀두면 되는 우량주라든지 ETF 이런 것들 많이 맞습니다. 하시는 한 것 같아요. 번에 투자를 해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예. 최상입니다. 그런 경우. 네. 네. 자, 앞서도 이제 투자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증여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보시기에 네. 지금 뭐 우량주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네. 어떤 것들에 투자를 하는 방법을 좀 권하시는지 어떤 것들 많이 하세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 투자 금액 방법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요. 네.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투자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됐으면 가치 증가가 일어나면 증여세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의가 더 많죠. 예. 마찬가지예요. 돈을 줬는데 부동산을 사뒀어. 부동산 가치가 증가했잖아요. 예. 그것까지 과세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닌 것처럼 예. 투자 대상 자산이 뭐든 간에 상관은 없고 다만 증여 온천인 그 돈 가지고 예. 투자를 해서 가치 증가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 과세는 안 한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되 네. 다만 부모님이 자녀 명의를 빌려서 직접적으로 사고팔고 해서 가치 증가를 일으켰다. 예, 그런 경우는 그 가치 증가까지 과세 대상 삼고 있고 예. 심지어는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임야를 줬어요. 예. 자녀한테. 네. 근데 임야를 그대로 놔두면은 임야 가치 상승은 상관이 없는데 네. 그걸 대지로 개발을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임야를 줬을 때는 1억이었는데 대지로 개발해 두니까 그것이 5억이 됐어요. 네. 물론 돈은 자녀 돈 가지고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개발 행위 자체를 부모님이 했다면 예. 그 가치 증가가 일어난 부분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 행위를 해서 부모가 해서 가치 증가가 일어난 이 부분들은 네. 그것까지 또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으니까 예, 케이스별로 다 따로따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세부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 이야기로 이제 좀 넘어가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서 네. 말씀을 주신 대로 이제 10년간 5천만 원까지가 이제 합산이 되는 금액인데 네. 이 부분은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 거니까 네. 부모 각각에 해당이 되는 건지 합산해서 보는 건지 헷갈려 제일 하세요. 실수가 많은 부분 이 부분이에요. 예. 부모님 그러니까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받는다고 생각을 또 하시고 예. 이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따로따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직계 존속으로 받을 때 5천만 원 한 번. 네. 그 존속에는 존속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되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존속이 다 돼버리잖아요. 다 포함이 돼서요. 포함해서 한 번밖에 안 해주세요. 네. 대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머니한테 또 받아. 예. 그때는 합산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또 부모님이 살다가 이혼하셨어. 예. 그러면 나한테는 직계 존속이지만 네. 직계 존속 배우자가 안 돼버렸잖아요. 어허. 그때는 아버지한테 따로 받고 네. 어머니한테 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또 마찬가지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있으면 네. 이거는 이분들은 직계 존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따로따로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사위 입장에서는 네네네. 장인 장모는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며느리 사위에게 따로따로 분산 증여하는 경우가 지금 각각의 과세 구간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여자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합산이 안 돼서 세율 적용이 되니까 저가로 네. 되겠죠. 네. 그래서 꼭 역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주고 네. 장인 장모는 사위한테 줘서 직계 비속한테 주는 것보다 네. 오히려 그렇게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때는. 고려를 해볼 만한 전략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다만 뭐 아버지에게 5천만 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한테는 안 받았으니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네.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자, 10년 부부 합산 규칙이 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0년 합산이니까 이 네. 기간 내에 5천만 원은 괜찮은데 네. 이후에 또 10년 안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또 증여가 됐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과세 표준에 대한 누진세율 맞습니다. 구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여가액을 처음 한 번 줬던 금액에다 합산을 한 다음에 예.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고 세율 구간이 1억 미만은 10%, 5억 네. 미만은 20%니까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서 예. 증여세를 산출을 하고 기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그걸 공제해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증여할 때마다 10년 이내 건 다 합산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다음 증여를 했는데 10년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건 합산 대상에서 빠지게 되겠죠. 예. 이런 방식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10년 주기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부모와는 합산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작년이 됐습니다. 2024년에 신설된 혼인 또 출산 증여 공제가 있는데 일단 혼인 증여 공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게 1억 원 그리고 기본 5천 공제까지 합쳐서 1억 5천까지로 많이들 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이 내용을? 요게 세법이 도입된 것이 2024년 예. 1월 1일부터 도입됐고요. 예. 그다음에 혼인할 때 부모로부터 한 번만 받아야 돼요. 1억을 예. 한 번만 받는 거. 기초공제는 이제 5천만 원 항상 있는 거니까 네. 1억 한 번 받는데 여기에 출산하고 겹쳐서 예. 만약에 주게 되면은 혼인과 출산 합해가지고 1억입니다. 음.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1억 5천을 받을 수가 있고 예. 배우자인 아내 쪽에서 또 집에서 1억 5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합해지면 3억까지는 가능하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출산하고 결혼하고는 합해서 1억이라는 예. 것이고 결혼은 미리서 받을 수가 있어요. 출산은 미리 받는 게 없지만 아, 그렇군요. 결혼은 미리서 받아서 준비해서 자금을 쓰라는 뜻이에요. 예. 중요한 거는 자금을 받았는데 2년 안에 혼인을 안 하게 되면은 추징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혼이 됐거나 예. 애정이 없어졌으면 수정 신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예. 됩니다. 자, 예.
자, 혼인 출산 다 합쳐서 생애에 딱 한 번 총 1억 이래서 혼인 출산 공제로 묶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출생 같은 경우는 이제 출생일이 기준이 될 테고요. 또 출산 이후에 아동수당도 받잖아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아이 명의 계좌로 바로 받으면 증여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부모 계좌를 스치기만 해도 이제 증여가 되는 건지? 이건 아니 어떻게 그 되는 자체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네. 아이 통장을 받든 부모 통장을 받든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부모 통장을 받아 가지고 그걸 부모님이 써버린 다음에 네. 다른 돈하고 섞여 가지고 그거를 돈을 아동한테 넘겨주면 이 돈에 꼬리표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혼용이 되는 경우가 혼용이 돼버리면 문제가 문제가 될 수가 네. 있으니까 그냥 받을 때부터 아동 계좌를 미리서 받아버리신 것이 네. 제일 정확하게 비과세 대상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편이 좀 간편하고 안전할 그렇습니다. 수 있다. 예. 자, 오늘 뭐 세뱃돈, 자녀 통장, 주식 금증여의 혼인 출산 공제까지 쭉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10년이라고 따지실 때 내가 10년 여기서 봤던 10년을 역으로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10년이 넘은 줄 알고 세금을 또 줬는데 네. 이내에 들어가지고 합산이 돼가지고 예상 세금보다 꽤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신고를 다 보관을 하시고요. 네. 추가로 증여줄 때는 10년이 꼭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네. 확인해서 주셔야 됩니다. 네, 관련돼서 주의사항 당부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안수남 SS세 안수남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4월부터 서울에서는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 내 디지털 전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 그리고 그 뒤에 담긴 작가의 흥미로운 인생 스토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도슨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에르미타주 박물관 소장품만 무려 한 300만 점에 이르는 초거대 박물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전체 동선 길이가 27km에 달한다고 해요. 이 넓은 곳 어디서부터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디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다 좋긴 한데 네. 또 에르미타주의 꽃이라 불리는 곳이 신관이에요. 네. 이제 겨울궁전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겨울궁전 뒤쪽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커다랗고 곡선 건물이 있거든요. 이름이 제너럴 스태프 빌딩인데 네. 여기가 정말 독특한 곳인 게 일부는 국방부에서 쓰고요. 아하. 일부는 박물관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뭐랄까 구관은 약간 오래된 고전 명화. 예를 들면은 다빈치, 미켈란젤로, 렘브란트 같은 그림이 있고 네. 신관에는 지금 나오는데 네. 신관에는 피카소, 고흐, 아하. 마티스 같은 또 근대 작가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인상파 전시가 하고 있는 곳은 빛이 굉장히 딱 표현돼 있어서 밝고 네. 또 마티스 공간도 따로 있거든요. 네. 그 마티스는 색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돼요. 네, 인상주의 화가 하면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빈센트 반 고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작품들이 전시 중이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반 고흐의 작품도 여러 점이 있는데 네. 뭐 대표작을 좀 꼽아보면 트라부크 부인의 초상도 있고 에텐 정원의 추억도 있고 또 아르레 원형 경기장 혹은 네. 라일락 덤불 같은 고흐의 이 숨겨진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번 디지털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은 어떤 건가요? 자, 일단은 에텐 정원의 추억을 만나볼 수 있거든요. 네. 이 작품도 제가 고흐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이에요. 그 에텐 정원의 추억이라는 지금 보이는 이 작품이군요. 네. 이 작품에는 어머니에 대한 고흐의 복잡한 감정이 좀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네. 고흐의 삶을 조금 보긴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빈센트 반 고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다. 가장 또 인기가 많은 작가인데 네. 이게 반전인 건 의외로 생전에는 너무 힘들고 실패자에 가까웠던 화가였다는 거예요. 네. 화가가 된 나이가 굉장히 늦어요. 무려 27살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그 27살 동안 뭐 여러 직업들을 거쳤죠. 미술상도 했었고 또 서점 점원도 했었고 네. 또 전도사 일도 했었거든요. 네. 다 실패하다가 화가가 된 거예요. 27살에. 맞아요. 생전에는 돈을 못 버니까 동생 테오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 반 고흐의 작품 속에는 항상 들어있는 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던 거예요. 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그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반 고흐는 왜 그러면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 죽은 형의 이름을 사실 똑같이 물려받으면서 어린 시절에 뭐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아, 이게 정말 특이한 일인데 네. 왜 우리 가끔 화가들 보면 좀 기구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름을 좀 봐야 돼요. 반고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정확히 1년 전에 네.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아. 근데 그 형의 이름이 빈센트 빌럼 반 고흐예요. 아. 즉 이름이 똑같다는 거죠. 같군요. 네, 근데 네. 그 형이 태어나고 곧바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고흐가 태어났는데 참 이게 말하기 뭐하지만 어머니가 형을 못 잊어서인지 고흐에게 죽은 형의 이름을 똑같이 물려준 거예요. 네. 빈센트 빌럼 반 고흐. 어허. 그리고 더 기구한 거는 형의 기일이 반 고흐의 생일이에요. 같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네. 교회에 갈 때마다 형의 무덤을 보는데 그 무덤에 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나는 아니고 네. 이때부터 정체성에 혼란도 오고 어머니의 사랑을 굉장히 갈구했어요. 그렇군요. 고흐 아까 말씀에 27살에 화가가 될 결심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화가로서의 경력 자체는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근데 작품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남긴 편이에요. 그렇죠. 27살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네. 그 당시로는 굉장히 늦가기 화가라 보면 되는데 거의 10년 동안 영혼을 바치고 그렸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남은 유화만 지금 추정치가 대략 860점, 유화만 네. 뭐 드로잉, 스케치 다 포함하면 2,000점이 훌쩍 넘는 작품이거든요. 네. 이거를 10년 누군가 동안? 맞아요. 네. 계산을 해봤는데 네. 대략 한 점당 36시간 정도 꾸준히 10년을 그렸다라고 보시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흐의 대표작은 생애 마지막 2년에 거의 다 나왔어요. 뭐 세계 마지막 2년에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나왔다고. 맞아요. 별이 빛나는 밤, 뭐 네. 아르레 침실, 해바라기 이게 다 말년에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디지털 전시에서 보게 되는 에텐 정원의 추억 이것도 마지막 2년에 나온 건가요? 그렇죠. 아, 감상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대표작인데 네. 일단은 1888년 11월에 그려졌거든요. 이 아르리란 곳에 살아요. 네. 노란 집에 살았는데 그때 고갱이라는 화가 같이 산 거예요.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근데 네. 고갱이 고흐에게서 뭘 알려주냐면 너는 보는 대로만 너무 그린다. 그러지 말고 상상해서 그려라. 아, 상상하는 법을 고갱에게 배운 거죠. 네. 그리고 고흐도 이때 크게 감명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추억들을 그리는데 자 그림 속에 저기 좌측에 두 인물이 나와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맞습니다. 그림이죠? 네. 좀 젊은 사람 좌측에 네. 젊은 사람은 고흐의 여동생으로 분석이 네. 되고 약간 나이 든 노인이 있잖아요. 네. 고흐의 어머니예요. 아. 근데 이제 어머니의 옷을 보면은 짙은 보라색이잖아요. 네. 고흐는 색채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 색깔로요. 색깔로. 네. 그래서 짙은 보라색은 약간 좀 무거운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하고 네. 그림의 또 밑에 보시면 꽃도 있어요. 네. 고흐의 노란색을 볼 때는 생명력을 상징한다 보시면 돼요. 그게 겹쳐져 있는 작품인데 이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요 침실 벽에 걸어놨대요. 아. 그래서 일어나면 항상 어머니를 볼 수 있게 그리웠던 네. 거죠. 아, 그렇군요. 멀리 떨어진 가족을 향한 그리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또 다른 포인트가 또 있다면서요? 딱 이 그림만 보면은 네. 그림 열심히 그리면서 어머니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편안하게 살 것 같잖아요. 네. 고갱을 만나고 파국으로 치닫아요. 아, 예. 이 그림을 그리고 네. 얼마 뒤에 이제 고갱과 갈등이 막 생겨요. 둘이 너무 센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고갱과 제일 크게 다툰 날에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고흐가 이렇게 귀를 자해한 사건 네네. 화면에 나오는데 네. 이 귀를 자르고 발작으로 일어나서 고갱은 떠나버리고 고흐는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 뒤에 정신병원에서 지내거든요. 네. 한마디로 아까 봤던 에텐 정원의 추억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폭풍 전야 속에 마음이 한번 딱 진짜 안정됐을 때 그렸던 그 뒤에 너무 이제 치명적으로 인생이 네. 흘러가니까 네. 그 안정감을 잠깐 느꼈던 시기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참 안타깝게도 얼마 뒤에 이제 스스로 총을 쏴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해요. 네. 그리고 이제 총을 쏘고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나는데 임종을 또 동생이 지켜줬어요. 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동생도 평생 형을 지원해줬잖아요. 근데 고흐가 떠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동생이 형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래서 동생도 6개월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실 짧은 생을 마친 후에야 그제서야 사실 화가로서의 인정을 받은 화가잖아요. 네. 생전에는 작품 유화 한 점만 판매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고흐를 이 세상에 알린 여성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정말 의외의 인물이 있어요. 동생 테오의 아내 요한나예요. 네. 저 인물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네. 원래는 이 두 형제가 따로 묻혀 있었어요. 네. 고흐는 프랑스에 묻혔고 동생은 네덜란드에 묻혔는데 23년 뒤에
테오의 아내 요한나가 이제 이장을 해서 함께 묻어줘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고우를 얘기할 때 사후에 유명해졌다. 네. 이건 알지만 숨겨진 인물이 요한나인데 뭘 하냐면 고우가 죽고 6개월 뒤에 남편도 떠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평생 주고받았던 편지를 다 모아요. 그리고 영혼의 편지라는 책으로 출판을 하고 네. 고우가 평생 그렸던 팔리지 않았던 작품들을 전부 지켜요. 지금 보이는 이 건가 보죠? 편지. 여기가 이제 맞습니다. 네. 이 편지를 다 지켜서 책으로 출판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고우가 유명해진 데는 저 편지가 세상에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뒤에 역할을 해준 게 다 저 요한나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 반고를 비롯하는 이 세계적인 작가들의 디지털 전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에르미타주의 보물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철 도슨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